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애틋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으로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젊었을 적엔 인생의 좋은 일만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장 먼저 남기고 싶더군요. 제가 버텨온 시간을 활자로 남겨보면서 쉽지 않았지만 잘 이겨내 왔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시련이자 가슴속에 묻어둔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남편에게 일상처럼 모진 막말과 막대먹은 행위들을 당했었거든요. 사실 전 남편은 당시 공기업을 다닐 정도로 유능한 인재에 주변인들한테도 인품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에 있던 모든 일을 접고 남편 집을 따라 처음 가보는 타지에서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저에게도 평소엔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1년 후부터 본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다 싶으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게 일쑤였죠. 처음엔 살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조심하고 또 아이도 생겨서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 고쳐질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고 물건을 던지는 것에서 저를 때리는 것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왜 함께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짐승처럼 발길질을 해대는 거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밖에서 돈도 벌어오고 아빠 노릇도 다 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어디서 어떻게 푸느냐고 되묻더군요. 뭐라고? 그래서 날 때린 거야? 샌드백 같은 게 필요해서? 그래, 뭐가 문제야? 내가 내 마누라 때린다는데. 그리고 맞는 거 그거 몇 번 참으면 나도 진정하고 사과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잘못됐어? 뭐라고? 당신 진짜 사람이야? 심지어 자기한텐 잘못이 없다며 이렇게 덧붙이는데 어이가 없었죠. 처음 만났을 땐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선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미련하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바뀌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자립할 능력도 없었고 아이들도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내내 저는 육아와 남편으로 인해 지쳐갔고 하루하루 도망치고 싶은 걸 참아가며 버텨야 했죠. 그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걸 보며 커서 그런지 아이들은 늘 투정이 많고 예민했어요. 가뜩이나 위태롭던 저에겐 가족 모두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핏줄인지라 차마 모질게 떠날 수 없으니 밤마다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예정되어 있던 승진이 취소된 채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승진 자리였는데 실망이 컸던 건지 집에 돌아올 때부터 이미 문을 부술 듯 들어오더라고요. 전까지는 아이들에게만은 화 한 번 낸 적 없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던 상태로 와서 그런지 유독 신경질적인 거예요.
저는 혹여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제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신경을 못 써주니 아들이 심심했던 건지 남편에게 달라붙으려고 했죠. 평소 같으면 적당히 대꾸하고 피했을 남편이지만 그날은 거칠게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화가 난 건지 남편 다리를 물었고 남편은 이성을 잃고서 아이를 제 쪽으로 들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받아내느라 끓고 있던 냄비를 쏟았고 저는 팔에 아이는 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그 모습을 다 보았으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다친 팔로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병원을 찾아 뛰어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너덜거리던 팔이 생각나 마음이 저릿하네요. 그날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염없이 그 말만을 반복하며 달렸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된 게 모두 내 탓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그날 저녁 아이가 입원을 하자 남편이 찾아와 울면서 아이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다시는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와중에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아들이 치료하고 나올 때 동안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던 팔에선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제 팔을 번갈아 보다가 생각했어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몸 아픈 건 괜찮지만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 지디겨져 타버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 아이들도 지켜야 했어요. 저 사람과 살면 내 몸도 마음도 찢겨질 테지만 그보다 아이들 역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남편은 쉽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따로 떨어져 살면 장밋빛 인생이라도 될 것 같아? 꿈 깨. 나 진심이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이랑 같이 있는 1분 1초 숨이 턱턱 막혀와. 당신이 무섭고 이러고 사는 것도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이혼해줘.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어? 막말로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식당 일이라도 하게? 참나. 애 엄마가 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맨날 맞고 사는 거야. 사회적 체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처음엔 어이없이 웃어넘겼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때부턴 강압적으로 저를 입막음 시키더라고요.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더 큰 물리적인 행위로 이어졌고 전 맞으면서도 제발 헤어져 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저를 방에 가둬두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크게 저항했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남편과 싸우던 날 아이들이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저에게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울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나가고 싶다고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엉엉 우는 아이들 눈물을 닦아주니 저도 조금이나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까지만 어떻게든 참자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시들어버린 채로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산송장 같았습니다. 어떤 날엔 문득 깨어보니 제가 앞치마를 하고선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더군요. 놀러 나가겠다는 아이들을 내보내고서 돌아가던 길 같은데 무슨 정신이었던 건지 놀이터로 와서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도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그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죽어라 이혼은 안 해주면서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다니는 남편. 그걸 참아야만 했던 나.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시 남편에겐 상간녀가 한 명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그 상간녀가 절 찾아왔습니다. 아, 오빠가 말한 사람이 당신이구나? 아줌마. 편의상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제가 아줌마 어떻게 사는지 오빠한테 다 들었거든요. 아줌마, 이제 그냥 오빠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저랑 오빠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줌마가 자꾸 방해가 되네? 순간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만만했으면 이제 이 인간이 자기 상간녀까지 내 집으로 찾아와 이런 말까지 하게 했을까. 그래서 전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이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인간이 안 해주는 거라고 목구멍에서 피가 터질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꺼지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어디서 감히. 너야말로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는 천한 게 어디서 감히. 네가 미친 거지.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 넣을 거야. 남편에게 내지 못했던 화를 거의 이 여자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맺힌 울음을 토하듯 그러니까 그 여자도 당황한 듯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는데요. 때마침 남편이 들어와 전에 제 목소리를 들은 건지 제 앞에서 당당히 상간녀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이 여자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게 또 물리적인 행위를 행사하는데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수치심이 없더라고요. 상간녀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다니. 그것도 내 남편에게. 오죽하면 상간녀가 중간에 말리며 남편을 데리고 나갈 정도였어요. 그때 전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요. 처음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정신도 몹시 망가져 있던 모양이에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 지 오래되어서 그런가, 남편에게 굴복되어 피해자로 산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가 참 힘들고도 모진 선택을 하고 말았답니다. 첫째 아들이 12살, 둘째 딸이 8살이 되던 해 저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굴을 보면 차마 못 나갈 것 같아서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손쉬웠습니다. 2년 전부터 미리 싸둔 짐은 옷장 안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나와 사촌 언니 집으로 도망쳤어요. 마음의 안정을 취할 때까지 언니와 함께 몇 달을 지내며 저는 방을 구해서 나왔죠. 3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저는 생애의 가장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집을 얻어 들어간 첫날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짐을 끌어안고 잤는데도 정말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대 후반에서야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날들이 흐르고 흘렀어요. 홀몸이었기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며 그저 바쁘게 지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할 정도로 바빠야지만 지난 시간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도 저와 이혼해 주었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죠. 고된 일상도 내성이 생겨서 어떤 일에도 무뎌져 그럭저럭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듯 했지만 사실 전 그간의 시간 동안 아이들 생각으로 편히 밤잠에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밤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나를 원망하는 째진 그 목소리가
이명처럼 귀에 아른거렸거든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몇 번 몰래 집 근처로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멀리서만 바라볼 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면 손을 잡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아이 곁에서 떠날 수 없게 될까 봐요. 그럼 또 예전 그 지옥 같던 날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만큼은 끔찍히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전 언제나 가난했고 지난날의 상처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선택지가 없던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변명이라며 저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전 늘 죄책감이란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으니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두고 온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매번 결혼이란 약속 앞에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찾았는데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요. 그러다 한 번은 이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수줍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어색하게 밥 한 끼 같이 하자고 말을 건넨 그 사람은 밥을 먹는 내내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지나가며 봤을 때도 사람이 참 수더분하고 털털한 게 좋은 사람이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둘만 따로 나와 만나니 더없이 좋은 점이 보였죠. 저 사실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근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제 딴엔 용기 낸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일 끝나고 편하실 때 이렇게 밥이나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좋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밥이나 한 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횡설수설 말을 이어가던 그 남자에게 저도 모르게 그날 제 이야기를 주저리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아이를 두고 홀로 떨어져 나와 일을 하며 힘들었던 건지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제 이야기에 집중해 들어주는 것 같았고 전 그날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여자를 몰랐고 그래서 나를 더 소중히 다뤄주려고 했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잠시나마 옛 기억을 잊고 나도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잠깐 했어요.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많이 외로웠고 어떻게든 사람의 온기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남자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만은 다르다는 작은 확신도 있었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와 함께 만나자고 했거든요. 우리 아이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마 보면 좋아할 거예요. 혹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에 만나도 좋아요.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알겠어요. 그래요. 만나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언젠가는 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하나, 아이들이 눈에 밟혔지만요. 그만큼 전 그 남자에게 마음이 뺏겨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만나는 일, 나도 분명 정을 줄 수 있을 거다,
별일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차츰 끝났을 때쯤 그 사람의 아이를 만난 날 어린 남자 아기가 제 앞으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데요. 우리 아이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모습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요. 너무나 괴로워서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기를 본 순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아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놀란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며 제게 다가왔지만 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만했어요. 내가 자식 버린 어미가 무슨 행복을 누리겠다고,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이건 안 되겠어요. 전 울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떠뜸떠뜸 말을 했고 남자분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지 않겠냐고 했지만 전 이겨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떼어낼 순 없으니 선택은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나보낸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날 이제 더 이상 제게 사랑은 없다고,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혼자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아이들을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뭐라도 쥐어주고 싶었기에 적금을 붓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턴 돈이라도 정말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 더는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공장은 나왔고 삼겹살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을 했죠.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다행히 아주 힘들진 않았어요. 다만 엄청난 노동 강도와 술을 먹으며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 때문에 몸과 정신이 녹아났죠. 그래도 그때마다 사장님의 위로로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버텨갔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겐 또 한 번의 풍파가 불어닥치고 말았어요.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몸 구석구석 어딘가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소화가 너무 안 되어서 나중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식당 사장님의 설득으로 병원에 가보게 됐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흘러온 소식은 너무나 청천벽력이었답니다. 왜 굳이라고 박복한 내 팔자에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건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암이 꽤 진행이 된 상태라서 얼른 수술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 혹시 같이 안 오셨어요? 보호자분... 네, 없어요. 저 혼자예요. 망연자실한 얼굴로 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의사 선생님은 제게 위암을 선고했습니다. 전 살 길과 죽을 길 그 사이에 놓여 식당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음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께 쉰다고 말하고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주려고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어루만지는데 가슴이 무너질 것 같더군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데 어렵게 모은 돈을 아이들도 아닌 내 몸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고 처참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내 몸뚱아리부터 살려야 나중에 애들을 만날 날도 올 테니. 그렇게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눈을 감았고 힘든 치료까지 다 마친 후에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이 식당 사장님께서 제 수술날 혼자 가면 무섭다고 함께 손을 꼭 붙들고 가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마음이 많이 놓일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는 고된 노동을 할 수 없었지만
사장님의 배려로 식당에선 잘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 큰 풍파를 흘려보내 그런지 그 이후부턴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 사진을 꺼내보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 엄마 없이도 잘 크고 있을지 상상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렇게 저는 평범하게 주름진 할머니가 되어갔어요. 혼자 보낸 시간이 20년이라 그다지 재미없는 세월이었지만 지금은 방 2개가 있는 집에서 작은 강아지를 기르며 살아요. 제 또래 나이 든 사람들만 받아주는 자파줌에서 틈틈이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혼자 남아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괴로워하던 저는 재작년부터 보육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봉사는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본인도 이혼 후에 아들을 보육원에 보낼까 잠시 고민했었다고. 그렇게 보육원을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서 지내는 어린 아이들이 어찌나 딱하던지 마음이 아팠대요.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모여 밥을 먹는데 옆에서 챙겨주는 가족이 없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아이를 보낼 자신이 없어져 포기했고 찾아간 그날 돈을 기부하고 나왔다네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더욱 헛헛해진 마음에 저는 그가 말했던 보육원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인 곳을 좋아하지 않던 저인데 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선 마음이 편해지던지. 혼자 살기도 빠듯한 살림이라 작게나마 뜨개질을 시작해서 아이들 가방과 옷, 모자 등을 기부하는 식으로 도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와 조용히 뜨개질을 할 때면 이걸 입고 좋아할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 행복하더군요. 부모를 잃고 사랑이 고픈 아이들을 이렇게나마 보듬어주면서 저는 저를 올가매던 죄책감을 덜어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나마 베풀면 된다고 여기면서요.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간 이후 이사를 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제 마지막 기억 속에 우리 아이들은 당시 보육원에 있던 초등학생 친구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서 제 자식을 돌보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1년 여년이 지난 해 겨울, 다쳤던 팔을 통 못 쓰겠더라고요. 화상을 입고서 제대로 치료를 못했던 팔은 보기 싫게 어그러져 있었고 추운 겨울 날씨만 찾아오면 왜 그렇게 골맞던 상처 자국이 욱신거리는지 때마다 치르던 홍역처럼 앓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방치해 두었던 건지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까지 뻐근한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뜨개질만 하니 너무 무리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보육원 봉사를 멈추고 며칠 동안만이라도 쉼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더라고요. 도통 사람이 찾지 않는 집이라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못 본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았어요. 분명 딸아이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딸이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무언가 찾을 게 있는 것처럼, 찾아야 할 게 있는 사람처럼 말없이 방 곳곳을 살피더군요. 저희 둘 다 아무 말이 없어서 방 안에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놀란 강아지가 연신 짖어대는 소리만 울렸네요. 그렇게 한참을 살피다가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 하는 첫 말은 평생 잊을 수 없던 말이었어요. 네가 엄마야? 네가 엄마 맞느냐고. 자식 새끼들 다 버리고서 멀쩡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했네? 누구는 지옥 속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호의호식했네? 그치? 그게 어떻게 엄마야? 네가 어떻게 엄마냐고 묻잖아. 대답해! 대답하라고!
가은아, 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더러우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그쪽한테 내 이름 불리는 거 기분 최악이거든? 부르지도 않을 거면서 지어준 거잖아.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진정하고. 진정? 그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인 거지? 아직도 그렇게 혼자서 아무 일 없단 듯이 차분하다 이거지? 우리 드디어 이렇게 만났는데 당분간은 격하게 인사해줘야 하지 않겠어? 두고 봐. 잠깐만, 가지마, 가은아. 부탁할게. 잠시만이라도 얘기하고 가면 안 될까? 지옥에나 가.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20년 만에 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훌쩍 커버린 딸은 무슨 말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모진 말을 퍼부었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죗값이 있었으니 아무렇지는 않았지만 많이 수척해 보이는 딸의 얼굴과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 마음을 떠나지 않더군요. 누구보다 떳떳하게 잘 살고 있길 바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고선 다음 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서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정신이 온전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딸이 제 앞에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제 인사가 너무 짧아서 또 찾아왔어. 괜찮지? 가은아, 여기서 일하나 보네?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살았잖아.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지? 가은아, 나 아주 거지같이 살았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받으면서 속으로도 난 버림받은 애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주 거지같이 살았다고. 엄마, 내 시간, 내 세월 어떻게 보상할 거야? 엄마가 물어내. 보상하라고. 말을 마치자 딸은 가게 밖에 있던 용품들을 미친 듯이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저는 있는 힘껏 말려보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딸을 멈추는 건 불가능했어요.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 붙잡고서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죠. 사장이 노해서 딸을 당장이라도 경찰에 집어넣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애원하고 빌어 말렸습니다.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물어드리고 다른 보상까지 원하시면 다 해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빌게요. 제가 빌고 비는 모습을 보고서야 딸은 아무 일 없던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망가진 물건들을 배상하고 혼자 남아 부서진 용품을 정리하는데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니, 딸이 저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못됐다는 거야. 거기다 엄마가 딸을 버린 거잖아. 저게 말이 돼? 아유, 그러니까 짐승도 지 새끼나 안 버리는데 엄마가 어째 저래? 친구처럼 막역하진 않아도 그래도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던 동료들이었는데 한순간 모두가 저를 버리더군요. 다음 날 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슬프거나 화나는 마음은 없었어요. 어찌됐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불행과 맞바꾼 자리였으니까요. 전 그래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가 궁금해져 왔지만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둘째 아이보다는 더 큰 원망을 갖고 있어서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떠나올 때 어린 둘째와 달리 첫째는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워낙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라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투정을 부릴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는 매번 죄책감을 들먹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뻔뻔스럽지만 그렇게라도 너무나 간절히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둘째는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와 한참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다 가고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앞에 나타나 악담을 퍼붓고선 분이 풀리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쩔 땐 제가 없는 집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제가 오면 아무 말 없이 돌아가기도 했어요. 점점 지치기도 했지만 저에게 무슨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눈엔 왠지 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지만요. 그렇게 서로 지쳐가는 날들이 반복되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쯤이었어요. 어느 하루는 딸이 푹 늘어져서는 찾아왔더라고요. 전과는 다른 모습에 걱정이 되면서도 어쩌면 오늘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들었죠. 딸이 그렇게 앉아서 강하지만 연신 쓰다듬어 주며 지금껏 왜 새 가정을 꾸리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가 편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강하지만 연거푸 만지던 아이는 기운이 없는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지친 얼굴로 저에게 하는 말이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어? 한 번 정도는 찾아올 수 있었잖아. 찾아갔었어, 몇 번이나. 그런데 너희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살지 않게 돼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었어. 이웃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도 없었고 친척들한테도. 뭐? 제발 변명 좀 그만해.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런 말밖에 못해?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정말 궁금하고 생각났으면 찾아 나서는 시도라도 할 수 있었잖아. 미안해. 널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죄인이야. 그래, 사람들 말대로 내가 죄인이다.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니. 근데 어떻게 이 집에서 20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릴 못 찾은 거잖아. 내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알려줬어. 아는 건 이혼할 때 적힌 주소밖에 없었다면서 알려줬다고. 설마 했었지. 아직까지 여기 살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는 듯이 몸이 들썩거리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단 사실을 다시금 인지했어요. 속 안에서 당장 그만둬라, 이러다 다친다, 막아서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찾아오지 말지. 왜 왔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나 잘하지. 원망스러운 엄마 왜 찾아왔냐고. 제 모진 말에 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물을 순 없었어요. 아이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봤죠. 내 말에 상처 안 받았어? 여태 그렇게 나쁜 말만 찾아서 퍼부었는데 끄떡없었냐고. 그래서 이렇게 더 나쁘고 못된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아파. 나도 너희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만큼 괴로웠어.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어, 가은아. 미안해. 아무리 말해도 미안한데 아빠는 돌아가셨어. 2년 전에. 뭐? 20살 되고서부턴 오빠도 나도 아빠랑 같이 안 살았어. 엄마가 그렇게 떠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전처럼 대할 수 있겠어? 남겨진 우리한테도 지옥이었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지냈어?
이혼했지만 남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네 싶은 정도로만 보이게 지냈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냐. 아빠는 그런 가면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아빠의 이상에 맞춰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말도 잘 따랐어.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었고 우리에겐 소홀하지만 사지 멀쩡한 아빠도 있었고 새엄마는 있을 뻔하다가 뭐 흐지부지 됐고. 네 아빠는 어떻게 떠난 거야? 그게 궁금하긴 해? 대단하네. 다시 이렇게 만나면 그거 하나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빠는 엄청 아파하다 갔어.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손 한 번 못 써봤거든.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어. 그래도 염치는 있었는지 엄마를 찾진 않더라고. 그냥 우리한테 찾아가 보라고 말만 했지.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다 실토하더라. 아빠가 엄마를 괴롭혀서 떠난 거라고. 뭐 별일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그랬구나. 맞아. 2년 전부터 난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거야. 나도 엄마처럼 몰래 찾아왔었어. 그런데 내 생각보다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고. 어딜 가는 건지 주말마다 행복한 얼굴로 집을 가득 들고선 나서는 엄마가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안 온 거야. 그럼 왜 이제야 찾아온 거야?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었니? 나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해. 웃기지? 2달 후면 나도 엄마라는 게 되거든. 근데 내 아이를 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더 미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두고 갈 수가 있던 거야? 어떻게 내 뱃속에 살던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있던 거냐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아마도 수척한 모습은 임신으로 인해 그랬던 것이었겠죠. 임신한 채로 저를 원망하는 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 말이 전부 맞았기에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있지만 눈앞에 내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마음껏 축하를 해줄 수 없어서 엄마에게 축하받지 못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마음이 미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버겁고 도저히 딸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딸도 같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고서는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없던 힘까지 끌어내서 마지막으로 저를 잡은 것 같았어요. 또 도망가는 거지. 나 두고 또 도망가는 거잖아. 딸이 저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드는데 붙잡힌 팔이 욱신거렸지만 말릴 수 없었죠. 그깟 팔 한쪽보다 아이의 마음이 더 골마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딸아이 팔을 잡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언제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딸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과 같았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해. 뭐야? 안 올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알고 왔대? 그만하라고. 가자. 아들은 오직 딸아이만 보이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칠 걸 알았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금방 나를 떠나갈 것 같았거든요. 은석이 맞지? 아들은 저를 바라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가만히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아이처럼 크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여태껏 한번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만 연거푸 읊조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만나려고 했는데 왜?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만나려고 했단 거야? 다신 안 만날 거라면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을 걸 수 없도록 울고 있었기에 그냥 셋이 거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죠. 진정이 된 아들은 조용히 한쪽 바지를 걷어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건 분명 어릴 적 화상 자국이었죠. 상처를 멀끔히 없애고 찾아가려고 했어요. 거의 돼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걸 다시 보면 미안하다고 할까봐, 또 죄책감 느끼고 울까봐 다 지우고 가려고 했다고요. 은서가. 아들은 조용히 제 소매를 걷어서 팔을 살폈어요. 그리고 갑자기 팔을 조심스레 만져보던 아들이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먹먹한 가슴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딸은 기운이 다 사라졌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기에 데리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누워서 눈만 뜨고 있었고 저와 아들은 차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던 보육원에서 아들도 마침 봉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우연이었죠. 제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간 것처럼 아들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간 거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엄마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대요. 주말이나 쉬는 평일날마다 간식이나 문구용품들을 가져다 주곤 하는 식으로요. 그러던 하루는 한 아이가 뜨개질한 모자를 쓰고 있기에 귀여워서 아저씨한테 팔라는 식으로 장난을 쳤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모자를 준 할머니가 곧 올 시간이니 기다렸다가 받아가라고 했다더군요. 모자 할머니 맨날 와요. 옷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 주면서 계속 우리 보고 있거나 쓰다듬어 주고 가거든요. 아이들 말이라 깊이 새겨듣지 않았던 아들은 기다릴 마음은 없었지만 마침 돌아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과 겹쳐서 조금 더 머물다 가기로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말했던 할머니가 보육원으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이상했다고 하네요. 뭔가 낯이 익은 그런 기분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를 씻기려고 소매를 벗는 순간 커다란 화상 자국을 보고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아이는 아직도 화상 자국으로 저와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다리에 난 화상 흉터를 보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였죠. 같은 날 생겨난 똑같은 상처가 우리들의 시간을 아직도 이어주고 있는 것처럼요. 아들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 엄마라는 걸 확신했지만 차마 찾아올 순 없었다더군요. 제가 원하지 않을까봐 예전에 아빠와의 기억을 다 잊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안정을 깨뜨릴까봐 겁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주변을 배회하며 알아보았대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들키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고 멀리서 지켜보며 걸음을 함께하고 딸과 아들도 멀리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 생각과 달리 너무나 고요하고 생기 없이 살고 있는 저를 보며 옛 기억이 많이 떠올랐더더군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를 다 용서했대요. 용서라는 말 기대한 적 없는데
그날은 모든 게 현실의 일 같지 않았네요. 그리고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면 난 항상 가은이 방으로 가서 꼭 껴안아줬거든. 나도 무서운데 조그만 가은이가 더 무서울까봐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껴안아줬지. 그랬어? 난 하나도 기억 안 나. 몰랐을 수도 있어. 너한테도 무서운 기억이었을 테니까. 아빠는 그렇게 한참을 모질게 때리고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에 들어와서 나랑 가은이를 토닥여줬어요. 다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어린 마음엔 사과하고 반성하는 아빠가 어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떠나고서 그제야 안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동생에게 털어놓을까 했지만 마음 약한 동생이 더 힘들어할까봐 엄마를 찾아가서 흔들어 놓을까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가 보육원 봉사를 그만두자 불안해진 아들은 딸에게 제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딸은 이를 알려주려다가 다시 옛 기억이 나서 저를 찾아온 거였고요. 누구보다 괴롭고 힘들었을 아이들인데 내가 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아는 채 하지 못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은 얼굴을 파묻고선 조용히 울었고 아들과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디서 잘못이 된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런 것조차 모를 정도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미안해, 엄마. 그때 소리 없는 숨처럼 흘러나온 딸아이의 한마디에 더 울컥.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지난 나의 세월들을 알아주고 이해받는 것 같아서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기적일지언정 저도 모르게 제 아픔을 누군가에게 치료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 만남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아들과 딸은 저희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아이들의 온기인지, 아들과 딸은 쉽게 잠이 오지 않는지, 아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오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누워 듣기만 했어요. 고마워, 오빠. 뭐가? 나도 오빠가 가진 흉터 그거 알아. 하긴 그렇게 큰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게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또 얼마나 아팠는지는 몰라. 기억이 없거든. 그렇지만 그게 엄마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쯤은 진즉에 눈치챘었어. 어떻게 알았는데? 그냥 가끔 안 좋은 일 있으면 방에서 틀어박혀서 그 흉터 잡고 울었었잖아. 처음엔 다리 잡고 우는 꼴이 웃기다며 아무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졌어. 아, 저건 엄마구나. 엄마 사진 하나 없는 우리 집에서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이니까 오빠가 저렇게 슬프게 우는구나 싶었지. 맞지? 내 말이? 일부러 얘기 안 했어. 혹시나 네가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 뭐가 부러워? 나만 엄마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흉터긴 하지만 나만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조차 부러워할까봐 말 안 했지. 별 걱정을 다 하네. 뭐,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어. 난 엄마에 대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 아빠는 일찍 집에 가버리고 엄마만 혼자 내 옆에 남아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의 팔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어서 그걸 보는 내가 아파서 울었어. 그날 아이들의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죄스럽던 그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리움의 시간이 되었구나. 여태까지 그걸 몰랐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고요.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딸은 없었고 아들만 남아서 집을 청소 중이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렸더니 자신이 기어이 하겠다며 저를 말리더니 깨끗이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까지 차려내주더라고요. 엄마, 별건 없지만 드세요. 민망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들은 조용히 수저를 제게 쥐어주더라고요. 따뜻한 콩나물국에 멸치볶음, 깻잎.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든 아들이 차린 밥상은 참으로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괜시리 눈시울이 다 붉혀져 왔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밥을 먹느라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아들 역시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수저질을 시작하자 저도 국을 한술 떠 입 안에 넣었어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밥을 먹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제 곁으로 오더니 제 앞에 앉아 팔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젠 다 아물어서 흉터만 남아있지만 아들 기억 속에는 아직도 다 낫지 못한 상처투성이 팔로 보이겠죠. 한참을 바라보던 아들은 아주 천천히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쪽에 있는 군대를 나와서 어떻게 취직했고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떠나게 한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자기들은 어려서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나왔던 거였어요.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병원에 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긴 했어.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 평생을 미워만 했는데 그렇게 앙상한 몸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냥 내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빠도 그 순간에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엄마를 떠나보낸 거 말이야. 그래도 아빠 평생 용서하지 마, 엄마. 은서가, 난 엄마가 그러는 거 바라지 않아. 엄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그 예쁜 시절 우리 때문에 참고 사느라 다 버리고 말았잖아. 난 그 생각 때문에 늘 엄마한테 미안했어. 엄마의 젊은 시절을 우리가 다 앗아간 것 같아서. 아들의 이어진 말에 전 울음을 못 참고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건 나인데 왜 아들이 나를 품어주려 하는 건지. 아들의 속 깊은 마음에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나 엄마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엄마는 모르겠지만 아주 나중에라도 엄마를 만나면 좀 대견하게 큰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어? 좋은 회사 취직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산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기다리던 시간들이었어. 게다가 아이는 천천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는데 아이가 살아온 흔적을 천천히 들어보니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때마다 잘 참고 견뎌준 게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동생과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왔던 것 같았죠. 한참을 혼자 울고 웃으며 떠들었던 아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엔 자기보다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이 해왔다고. 그게 원망이든 그리움이든 사랑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결국 전부 엄마를 향해 있던 거였다고. 그래서 어쩌면 본인보다 더 엄마를 그리워했던 걸지도 모른다고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생은 지금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댁과 갈등이 있고 해결하는 게 순탄치 않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그 모든 힘듦과 서러움이 엄마한테 터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찾아올 때마다 소리쳤던 게 자기를 안아달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던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딸의 집을 찾아갔어요. 배를 누르기까지도 상당히 망설여졌지만 겨우 누르고선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왜? 무슨 할 말? 그냥 우리 딸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딸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고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엄마 자리로 돌아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아주고 싶던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저도 이 아이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왜 도망쳐야 했는지, 떠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럼에도 왜 다시 찾아가지 못했는지,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하나씩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거렸죠. 아이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전보다는 저를 조금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고요. 네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어쨌든 엄마는 귀한 너를 버렸고 평생 동안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해. 근데 이것만은 알아줘, 우리 딸. 엄마가 그렇게 널 버리고도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잘만 살아줘. 엄마 부탁이야. 응? 딸은 다 듣고 나자 저에게 먼저 다가와 안겼어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만난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연락이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태껏 부재했던 엄마라는 사람을 마주하는 게 낯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따금씩 어색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오긴 해요. 밥은 먹었냐, 어제는 잘 잤냐는 보통의 일상적인 말들로 통화를 채우곤 하죠. 저도 지난 공백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못다한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려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엔 아들과 함께 보육원에 다녀왔습니다. 뜨개질은 이제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아들을 도와 간식을 전해주고 아이들을 만나는 식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결혼이나 연애보다 이렇게 봉사하며 사는 게 더 즐겁다고 말하는 아들인데 제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원하는 걸 하면서 너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놀기만 하다 보면 아예 쉬고 싶어질까봐 요즘은 소일거리를 찾는 중입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손자가 생기면 부족함 없이 챙겨주려고요. 딸은 이제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하네요. 그동안 못 누렸던 엄마의 정을 갖고 싶은 건지 딸은 때마다 찾아와 물어보곤 의견을 구해요. 나이 든 저보다는 본인이 더 잘 알 테지만 말이죠.
딸이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자고 말한 날엔 주책맞게 눈물부터 나왔네요. 엄마랑 한복을? 엄마가 앉아있어줘야지, 내 결혼식인데. 왜, 가기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가기 싫긴. 난 그냥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지. 왜 이 눈물은 흘리고 흘려도 넘쳐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딸은 아직도 많이 여리고 아이 같아요. 그건 저의 탓도 있겠죠. 아이가 조금 더 어른이 될 때까지 어엿한 엄마가 되고 또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옆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길고도 짧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60대가 까마득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나이를 눈앞에 두고 보니 나이 먹는 건 별게 아닌가 봅니다. 인생의 선구자라고 생각했던 60이라는 나이도 별거 아니고요. 아마도 전 그렇게 60대, 70대, 80대를 나아가겠죠. 그렇게 낯설어 하다가도 다시 또 익숙해지게 아직까지 눈물로 밤을 새운 적이 더 많기에 제 스스로 보상해주고 싶어서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보답하고 나의 하루를 가치 있게 쓰면서 천천히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나의 오늘이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생기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와 함께 해준 여러분의 하루도 그런 나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